네. 자, 일단 그 그린 컴퍼니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한 2시간가량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린 컴퍼니, 뭐 그린 비즈니스 사업, 그리고 뭐 그린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다 접목이 될 거예요. 연결성이 있겠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비즈니스를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과 향후 비즈니스는 어떤 게 전망이 있을 거고 친환경과 접목해서 어떤 부분들이 발전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찾고자 여러분들 오신 거죠. 일단 오늘은 시간이 딱 2시간이고 제가 이거를 항상 연강으로 해서 뭐 비즈니스 키워드 뭐 해가지고 1회차 때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2회차 때는 뭐 그린 비즈니스, 3회차 때는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강의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그린 비즈니스가 화두이긴 화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첫째 회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일단 뭐 다음에도 계속 두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지만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진행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성함부터 여쭤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저는 비지스킬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비즈니스 실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교육자입니다.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이 그린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왜 많냐? 저는 이제 미래 비즈니스 사업 아이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이 강의도 저도 대려 강의를 하지만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 편이죠.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이 친환경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서 이 부분을 관여시키지 않고 연관시키지 않고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미래 부분이 친환경과 너무 밀접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업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 또 한참 폭설이 내렸죠.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왜 지구온난화 때문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 그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게 이제 기류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에 폭설로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현상들, 이상 기후, 징후들조차도 그 지구 온난화와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친환경이 미래의 사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에서 예전 사례들이 있는데, 이제 기업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대참사를 일컬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사례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도 그 친환경, 자연 파괴, 뭐 주범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뭐 직접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있었던 인도 보팔시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대참사라고 하는데, 예. 그 유니언 카파이드사에서 그 살충제를 다루는 회사죠. 거기에서 유독가스가 방출이 돼서 뭐 가축 10여만 마리가 도살을 당했고,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기형아가 출산이 되었고, 대형 참사죠, 한마디로.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윤만 추구해서, 약간 기업들도 이걸 알고서 진행하진 못했겠지만, 지금 뭐 우리 낙동강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뭐 페놀 사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지만 어떤 기업의 잘못된 실수나 어떤 준비되지 않은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지구의 번영과 공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친환경 부분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슬레 저어질 분유 사건이라고 혹시 그 파동이 있었던 그 내용을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간단하게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나요? 예. 네슬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유 사업 기업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 미국에서는 시판이 될 수 없는 분유를 가지고서 아까우니까 한번 다른 나라에 한번 좀 못 사는 나라에게 자선도 베풀 차원에서 한번 가서 이 분유를 그냥 시판을 해보자. 아프리카로 날아갔다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주민들은 워낙에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환경 수질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유를 가지고서 공짜로 준다라고 하니까 안 받아들일 애기 엄마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네슬레에서는 홍보를 한 차원이 분유를 먹이면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죠.
그래서 주구장창 이 아프리카 난민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대참사가 빚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참사가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거의 100만여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다라고 해요. 왜 사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자, 분유가 못 팔았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판매가 안 됐다라고 해서 저질이라고 해서 그 분유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수질 오염으로 하여금 그 분유를 그 오염된 물로 타먹이니까 아이들이 면역력이 어때요? 예, 약해져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원료 납품 체제의 어떤 착취 행위, 그러니까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해가지고 착취를 하기도 하고 어린이 노예제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식료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시판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매년 130만 명에 해당되는 영아들이 사망하고 있다. 근데 사실상 네슬레 쪽에서 이 부분을 알고 예, 자숙하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뭐 사회공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늦장 대응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 측에서도 이 생존이라든지 미래 환경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91년도하고 08년도 해가지고 그 낙동강 페놀 사건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이런 사건들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으면 저도 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해보고 많은 자료들을 뒤집다 보니까 나온 것들인데 예, 페놀 사건이라고 해서 낙동강에 이제 그 두산전자라고 해서 거기서 방출을 했죠. 그것도 역시나 어떤 실수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2차례나 분명히 처음의 사례로 일어났을 때는 대비를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하고 기업 입장 측에서는 좀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그 물을 마시고 구토 증상이라든지 열이 발생이 되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 기형아 출산까지도 출산을 하게 되는 정말 안 좋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최근에 우리 또 무슨 일이 있었었죠? 최근에 가장 유명한 어떤 환경 오염 사건으로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뭐 이상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지구 온난화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요즘에는 워낙에 사회가 그렇죠. 개인 플레이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나만 잘 살면 돼라는 사고관념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친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머나먼 미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었죠. 그래서 뭐 유명한 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이런 기름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 기름 유출을 누가 일으켰다라고 합니까? 원인이? 그런 거 관심 있으셨어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상식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친환경이 요즘에 뜨고 있으니까 친환경 쪽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토탈사라고 해서 기름 석유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출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그네들 기름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뭐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사회공헌 활동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사실상 이미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방책을 찾아봤자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사실상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의 어떤 친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아이템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놓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건 과연 그러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부분인가? 결국엔 근본적으로 놓고 봤을 땐 사람을 위한 사람의 어떤 기업도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면 소비자를 생각하겠죠. 소비자의 만족, 소비자의 공동 번영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엔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을 위한 활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한 공동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암담하게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달으시라고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재앙으로 다가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속수무책 방치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전이가 되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재앙입니다. 막을 수 없는 재앙이겠죠. 국민 한 사람이 노력해봤자 대다수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데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재앙이기도 하고 다 같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기회를 가지고서 타고 갈 것인가. 피해 가려고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타고 가려고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목차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그린 비즈니스, 그린 마케팅 여러분들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케팅 수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린 마케팅이 필요한가? 앞에서도 기업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일어났던 재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보다도 좀 더 정부적인 차원 그리고 세계 관심도적인 차원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자각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왜 친환경, 이 그린 비즈니스가 뜨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 무엇이 그린 비즈니스를 만드는가? 무엇이 만들까? 이 원동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례를 좀 풀어드릴 거예요.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각의 어떤 사업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서 출시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서비스 사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의 사업을 가지고서 친환경과 같이 접목을 해서 가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캐치를 하시거나 감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로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린 마케팅 아이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사 부분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린 비즈니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제가 원래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들 그린 마케팅, 그린 비즈니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열의가 좋아서 찾아오신 분들이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남수님 그린 마케팅, 그린 비즈니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이건 뭐다? 그린 비즈니스라는 것을 지금 어떠한 이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지 네. 사업가 입장에서는 어떠한 저걸 수익으로 그린 마케팅을 어떻게 그린 비즈니스라는 걸 저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세계 어떤 공동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네. 어떤 환경이나 전반적인 좀 세계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개인으로서는 어떤 그린 비즈니스라는 차원을 어떤 수익이라는 차원하고 내려고 할까? 얼굴이 빨개지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원론적인 생각을 놓고 보자면 환경 보전을 하자라는 그러니까 나무를 한 그루 더 심음으로써 우리가 그린 정말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어떤 모든 활동에 대한 사업이 그린 비즈니스라고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예,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약간 이윤적으로 생각을 하는 입장이 기업에서 이윤적으로 추구하는 입장이 그게 바로 그린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상수배 그린 마케팅을 찾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재미있게 풀어봤는데 예,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친환경을 활용해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제품이라든지 이미지 혹은 어떤 재활용 리사이클링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다. 그만큼 다양하게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마케팅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비슷한 말로 쓰이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에코 마케팅, 친환경 마케팅, 탄소 마케팅, 또 뭐가 있죠? 녹색,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쓰이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 미래의 어떤 세계 지구를 위해서, 지구의 평화, 지구의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앞서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동적으로 다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또 다르고 저건 또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성으로 봤을 때 보통 향기 마케팅, 뭐 노이즈 마케팅 이런 것들도 어떤 수단이 크게 부각이 됐을 때 그게 바로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했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다. 소음을 이용했기 때문에 소음 마케팅이다. 마케팅, 그린 마케팅도 그린이라는 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린 마케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적인 용어를 좀 그 뜻을 살펴보자면 이런 뜻이라고 하죠. 공해나 개발 등으로 이뤄가고 있는 녹지를 되살리려고 하는 사업이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린 마케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기업의 약간 이윤 추구 활동과 사회의 어떤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재고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환경 보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공동적인 뭐 단체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거를 기업이 적용함으로써 어떤 이윤 추구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소비자한테 좋은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도 얻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거는 개개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이기심대로 이윤만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손가락질 받을 업체죠. 하지만 공동의 생존 번영을 위해서 소셜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에 얼마나 환원하고 기여하는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뭐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과 그린 마케팅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다면, 이거는 약간 원론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살살살 이해하시고 넘어가세요. 예. 소비자의 호응과 기업의 이익과 경제적인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돈 벌기 위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린 마케팅은 하나가 더 있죠. 거기 위에 하나가 더 얹혀지는 거죠. 기업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봤을 때 뭘까요? 자연 생태계 보전, 똑같이 소비자의 호응과 기업의 이익과 약간 더 플러스가 된 사회적, 생태학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것을 약간 도식화적인 부분에서 우리 보통 보면 기업이 마케팅할 때 뭐 분석 툴을 놓고 보자면 3C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잖아요. 컴퍼니, 컴페티터스, 커스터머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사회와 소비자와 경쟁사를 보고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짜서 그들한테 행해지는 행위가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환경만을 이렇게 고리를 매듭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목적,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이 환경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헌을 하고 그만큼 어떤 이미지를 형성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마케팅에다가 플러스가 된 그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플러스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너무 빨리 가나요? 빨리 간다라고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죠? 예, 뭐, 굳이 여러분들 그냥 마케팅, 그린 마케팅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더라도 약간 여러분들이 열의가 있으시다면, 그린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찾아보시면 쉽게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용어 풀이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그린 마케팅이 필요한가에 대한 관점을 보시겠는데, 우리 기업은 왜, 그리고 어떠한 그린화를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린 비즈니스 그냥 요즘에 한창 뜨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외치고 있고 정책적으로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활동이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러시아 지방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 나라라죠. 근데 눈이 내렸다라고 하고, 최근에 우리 100년 만에 올까 말까한 폭설이 내리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중국에 지금 뭐 황사 현상이라든지 사막화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런 이상 징후들이 나타난다라는 게 다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원인이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왜 이게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게 지구온난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환경 파괴의 주범은 보통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자동차. 1인 보통 하나의 자동차를 갖고 있듯이 그 안에서 배출되는 탄소가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를 계속 뭔가 제품을 만들고 출시를 하면서 생겨나는 탄소, 에너지를 이렇게 쓰게 되면 그만큼 발생하는 탄소 부분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해수면이 점점 높아져서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또 해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말처럼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 해수면의 깊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거의 3cm라고 하나요? 예,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체감할 수 없는 남극의 어떤 해수면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징후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폭설이 내렸다, 무슨 이상 기후 변화가 있었다, 대전에 아니면 복숭아 이렇게 참외 이런 것들을 경기 지방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더라. 이런 이상 기후 변화를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또 이상 기후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점점점들과 파란색 점, 예,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찾아봤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사막화 현상,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놓고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복숭아나 포도 이런 것들은 우리 내륙 지방에서 재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경기 지방까지도 점점 올라오면서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은 그래 더 재배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나 이런 게 생겨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지구 온난화라는 게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네이버상에 기상 이상 징후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시면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나 어떤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했던 요즘에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 나는 하루 매일매일 샀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 라고 왜냐면은 하루 바뀌고 속속들이 새로운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냥 똑같은 삶인데 거기서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자각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징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반도에도 온난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 어떤 변화들, 어떤 재앙들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전나무하고 소나무라는 그 식물들, 나무들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3도씨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간소한 차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자, 홍수가 빈발해서 거의 58조 원에 이르는 정말 정부 재산들이 피해를 입는 거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16%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4도씨 올라가게 되면 아열대 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5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이제 먹는 거, 식생활 부분에도 큰 타격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가 감소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우리 생존과도 또 직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쌀값이 비싸지면은 그만큼 또 소비가 하게 되고, 쌀은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투철하게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진해에서 한창 흐드러지게 볼 수 있는 봄꽃 축제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도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정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이런 변화를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에 전반적으로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도 예측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징후에 대해서 누구든 판단을 했었어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부분도 역시나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속수무책, 정부 쪽에서도 약간 나몰라라 하는 대응들,
약간 부주의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완비해놓고 대응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징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고,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에너지 절약, 이 부분 때문에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진국, 지금 뭐 미국에서 한창 뭐 우리 강대국 뭐 이런 이미지를, 에너지를 얼마나 절약하느냐, 에너지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잘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존속이 가능하다. 영원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존속 가능성. 그리고 신기술과 신비즈니스, 신시스템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거리들이 계속적으로 창출될 것이다. 지금 한창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아까 보니까 학생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비즈니스의 기회까지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린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 생존과 또한 공동 번영,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있겠지만, 이런 부수적인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적으시느라 바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적인 차원과 정부적인 차원에서 일단 먼저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그린 마케팅이 필요한 것인가, 왜 그린 비즈니스, 왜 한창 기업에서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추구하는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사회 공헌 활동을 하게 되면 이미지 제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왜냐라고 했을 때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고 영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린 비즈니스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 제고로 하여금 계속적인 소비 창출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이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 그러면 그린 비즈니스를 만드는가, 이 원동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4가지 관점으로, 일단은 사회적인 관점,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사회의 어떤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소비자 차원에서, 이 4가지 패턴으로, 4가지 관점으로 해서 제가 이제 왜 이 그린 비즈니스가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동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국가 그 OECD 그 회원가입국 30여 개국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 부분 때문에 이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뭉쳤어요. OECD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의 현황을 보자면 1위가 당연히 그 땅덩어리도 넓고, 그리고 기술력도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위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중국, 러시아, 뭐 우리나라도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작은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량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 친환경 꼭 생각해야지, 우리 공존의 번영을 위해선 건데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약간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많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 나라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그걸 착취해오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국가적인 관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탄소 거래,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입장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용어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탄소 배출권, 뭐 탄소 거래제, 앞으로 여러분들 그린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할 용어들인데요. 탄소 배출권? 이란 뭘까요? 탄소 배출권. 탄소라고 하는 것은 배기가스라든지 오염물질에서 발생되는 어떤 가스잖아요. 그래서 그 가스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가시화되는 거고요. 그 탄소를 좀
방출하는 것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미국 너네들은 땅덩어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또 이만한 인구가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만큼만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만큼만 허용하겠다. 또 우리 한국은 이만큼만 허용하겠다. 허용치를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허용치 이상으로 과다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과금을 물리거나 뭔가 어떤 벌금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 규제에 따른 어떤 그 벌칙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이 아닌 그 이하로 절약했을 경우에 그 나머지 수치에 대해서는 또 그 나머지 배출량, 그러니까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대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탄소 거래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30개국 나라에서는 그만큼 탄소 배출률을 이제는 줄여야 된다. 줄여서 그 절약한 만큼을 다른 나라에 또 대팔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세계 나라에서 협약하에 이 나라는 이만큼 배출해라 정해놓는 거고, 탄소 거래제는 그걸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이다.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는 그걸 또 사들여야겠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2010년도에는 탄소 시장의 규모가 거의 1,50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는 탄소 마케팅, 탄소 라벨 제도, 탄소 캐시백 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다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안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자, 가장 탄소에 대해서 배출을 적게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아시겠지만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일본이 그렇게 탄소 배출률에 대해서 그리고 절약 정신에 대해서 강한 나라일까? 왜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건혜은 씨 아세요? 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력적으로 지진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으면 뺏어오면 돼. 남의 거 빌려오면, 남의 거 어떻게 해서 가져오면 돼.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면 돼. 라는 관점이 강하겠지만, 일본은 지진 피해라든지 어떤 피해가 일어나면 어디든 나갈 데가 없으면 사방이 물로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력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 같은 경우에도 절약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똘똘 뭉칠 수 있는 게 가능한 나라기 때문에 탄소 부분에서도 배출 부분이 절약 정신이 1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치를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높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에서 이 탄소 배출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서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우리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좀 많이 좀 계속 경쟁 관계에 있긴 하지만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자,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후쿠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과 에코 포인트제라는 걸 실행을 합니다. 후쿠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2050년까지 지금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양의 80%를 절약하겠다. 라고 하는 정부 정책, 비전인 거예요. 그리고 에코포인트제는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탄소를 절약하거나 기업이나 아니면 정말 탄소를 절약하는 그 상품이나 제품인데 그거를 사는 소비자한테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겠다. 이거는 나중에 쌓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 일본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이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뭐가 제일 눈에 가시화되고 있나? 우리나라에서도 한창 선보이고 있는 가장 먼저 시도를 했던 사업. 하이브리드. 그죠?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굉장히 기술력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솔라베어라고 해서 소니 솔라베어라고 해서 이 캐릭터화된 이 제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솔라베어라고 해서 이 제품이 판매가 되면 그 판매가 된 수익금으로 또 다른 솔라 시스템을, 우리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도 이 솔라 시스템 적용해가지고 태양열 받아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대체 에너지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계속적으로. 소니에서, 이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두유 교토라고 해서 뭐 이런 부분들과 행동하라 요코하마, 뭐 두유 교토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당신은 얼마나 환경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환경 보전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걸 항상 목례식으로 얘기하게끔, 독창하게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죠. 뭐 이런 방침들, 그리고 뭐 비정부 뭐 어떤 단체나 기구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그린피스 재팬이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다 탄소를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를 이렇게 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 그들이 후쿠다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80% 이상을 이렇게 절약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정책이고 이런 어떤 시행 방침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침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명박 씨께서 이 자전거를 계속 활성화시키시면서 자전거를 타자. 앞으로 2020년도까지는 정말 뭐 지금은 한창 기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가 활성화되지 않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이런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고 편의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자전거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겠다. 2020년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 사업에 지원하겠고, 환경 유해 물질을 축소하는 데 지원을 하겠고, 자연 친화 사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한창 그 단어로 설명하면 뭐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자전거 이용률이 1.5% 거의 협소하지만 향후에 2020년도에는 1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지금 사업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가 형성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 뭐가 있을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텐데, 뭐 그걸로 인한 어떤 보호장구라든지 어떤 시설, 어떤 아이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뭐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패러다임으로 생기게 되면 그런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유추만 잘하시면. 그래서 이런 것과 최근에 여러분들 오바마 그린 뉴딜이라고 아실 거예요. 오바마가 정책화한 부분인데 공약한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씨께서 그린 뉴딜을, 그러니까 그 오바마의 그린 뉴딜을 약간 배치마킹 해와서 뭐 4대강 사업이다라고 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죠? 4대강 사업에 지금 한창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반대 세력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죠.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욕심하에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여기 뭐 이명박 씨의 어떤 친론자들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도 약간 4대강 사업이 조금 약간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그들은 뭐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이렇게 껴맞추기 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기후에 대한 이상 변화, 가뭄이라든지 피해, 폭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가시화되고 농장에 피해가 되고 있으니 볼을 가둬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4대강 하면 어디예요?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 이런 부분들 하셔야죠. 그죠? 이런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한창 되게 사람들한테 유명한데,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한강이나 이런 강에다가 16개의 볼을 만들어서 그 물을 가둔다라고 하죠. 가두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물이 썩어요. 썩게 되면 수질 오염이 일어나고 뭐하고 하는데, 뭐 4대강 살리기라고 해서 말은 좋지만 결국엔 그걸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왜 사람들이 왜 정부적으로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수질 오염이 될 것이고 결국엔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웃긴 친환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탄소를 줄이기 위한 탄소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 CDP라고 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앞으로 향후에 성장 가능성 있는 계속 존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에다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증하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는 탄소 배출률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성 있게 그 기업에게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CDP라고 하는 것과 뭐 SRI라고 하는 것들도 사회 책임 기업 지수, 사회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냐, 얼마나 바람직한 활동을 하고 있냐라는 차원에서 기업을 평가해서 투자자들한테 공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정보로 하여금 투자자들이 많은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올바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게 정확히 맞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과 사회 기업 활동이 없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은, 탄소 이 마크, 인증 마크 같은 거 많이 혹시 보셨나요? 네, 지금 한창 뭐 햇반이라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마크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게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그걸 보고 그리고 포인트제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탄소를 줄이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이 탄소 그 라벨링을 부착하게 되면 그 제품을 사게 되면 내가 캐시백, OK 캐시백처럼 쌓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쌓이는 포인트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이 인증 마크를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이걸 사게 되면 포인트가 쌓여서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엔 탄소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산점이 붙게 되면 뭐 캐시백으로나 아니면 탄소 가산점으로 인해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으로 환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홍보가 되고 절감이 된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친환경이 아닌 제품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린 컴퍼니 이 맥킨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해외 이제 그 마케팅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는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낙인찍히면 도태되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실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기업에서 왜 친환경을 추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간단하게 표시가 되셨을 거예요. 환경 파괴자의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어떤 기술 개발과 낭비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환경 파괴자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환경 보호자의 입장으로서 입지가 구축이 돼야겠죠. 그리고 환경도 보호하고 장사도 하고 결국엔 이익 창출을 위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집단은요 이윤이 발생이 안 되면 다 파산되고 무산되기 마련입니다. 이윤이 뭔가 근간이 돼야겠죠. 그러면서 친환경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와 호감도 이미지 제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에서 한창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동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함께 보시도록 하죠. What happened? It's okay. It's just a power outage. A power outage? Not an outage. It's probably just too many people using appliances and draining the power. Or a line's down or something. A lion? It's going to happen more and more because Australia's energy consumption is going to double in the next 40 years. So we're going to have to get smarter about how we use energy. I better give the company a call and let them know we've got no power. Do they know that now? They should know that we're in the dark and there's a lion out there. You could be right. If there were sensors on the power grid, then the power company would know exactly what was happening and could automatically divert the power around the breaking the line. They could even fix potential problems before they happen. That would be awesome. And if there were smart meter boxes in each house, everyone would know straight away how much power they were using and if they were wasting it. Then they
them turn stuff off and stop the outing happening. Right. Just having that sort of information could save up to 10% of the energy being wasted. Or we could make our own electricity. Solar or wind power. Yeah, and when we make too much for us to use, we could give it to the shop down the road, forcing Mr. Watson next door. In fact, our entire street or town could generate our own power, and that would mean we wouldn't have to rely on big electrical power plants that create 1/3 of our greenhouse gases. That'd be good, wouldn't it? We don't like greenhouse gases, do we? No, we don't. Dad, Yes, sir. do you reckon the lions out there are looking for one of those meaty boxes to eat? I'll set up for the power company to find out if they've seen the lions. Yes, please. 조금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약간 이해가 아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 이 전력이라든지 이 전기라든지 동력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례로 보면 정전이 나가지고 정전으로 하여금 뭐 시설물이 파괴되기도 하고 정전으로 뭐 어떤 TV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기도 하는 그런 발생률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하여금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행하고, 뭐 전력량계 검측해서 검침원이 따로 이게 그 전력량계 수치를 보고서 전기세를 이렇게 측정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하나로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건비라든지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시스템 구축비를 다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중요하다, 앞으로 비즈니스 사업으로 유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좋게 본다면 좋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좋다면 뭐 스마트 그리드가 뭐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관측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뭐 태양 전지로 인해서 태양 어떤 열판으로 인해서 얻어낸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동 시스템으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다라고 하죠.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클라우드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좋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건 기업에서 포장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관점만 볼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거에 대한 악영향적인 관점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안 시스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하게 되면 보안은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보안에 정말 철미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라고 해요? 미국과 북한. 왜 북한이라고 하죠? 북한은 아날로그 시스템 체계여서 아무리 이런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뚫으려고 해도 그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하죠. 최근에 뭐 그 사이버 테러도 있었던 것처럼 정보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500만 원, 제가 이제 간단하게 들었는데 500만 원짜리 기계를 하나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깔아놓고 그만큼 안정성 있게 가져가면 스마트 그리드도 좋은 부분이 있으나 정보 보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 치킨 레이스와 같은 정말 그냥 빠르게 다른 선진국 사례를 따라가려고만 하는 시도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사례를 보자면, KT에서 뭐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에 화상회의 이제 앞으로 가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탄소 발생을 줄일 수가 있는지 좀 재미있게 CF로 풀어본 사례가 있네요. 와우. 오늘의 KT 화상회의로 탄소 발생 감축. 올레! 네.
아시겠어요? 예. 이동교통 수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사업, 영업을 할 때는 항상 직접적으로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동교통 수단으로 자동차를 타게 되면 자동차로 인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하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CF를 만들었어요.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체의 어떤 그런 운영적인 면에 이런 활동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인의 차원에서 이것도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금 친환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지향점을 찾고 있는지, 앞으로 가시화가 되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동영상 함께 보시죠. 로하스라고 합니다. 로하스는 웰빙에서 한 차원 고차원으로 넘어간 그 우리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You see them in our streets and shopping malls all across America, hauling all our goods and groceries. According to the Wall Street Journal, 이 비닐봉투의 오염도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And it takes an estimated 12 million barrels of oil to make them. Most bags are made of high-density polyethylene. They wind up in our landfills and take almost 1,000 years to biodegrade. Not a pretty picture. Can we live without our little plastic carry-ons? Absolutely. You can fashion your own bag from vintage fabric or recycled material. Or you can choose from a wide array of readily available options. More and more stores and designers are offering reusable shopping bags in all shapes, sizes, and styles. Some are made from sustainable resources, like jute. Others are created from certified organic cotton or silk. Here are just a few of the eco-friendly options available today. Whether you make your own, pick one up at your local market, or order online, don't forget to bring your bag with you when you go on your next shopping spree. 예. 여러분들 그 약간 뭐 디자인 어떤 그 문구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저렇게 재활용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가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 이용들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뭐 마켓 가실 때 봉투 안 쓰시고 가방 가져가신다라고 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 20원, 30원 하는 그 종이값이나 쇼핑백 그 값이나 봉투 값이 아까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약간 나도 그런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친환경을 생각해서 봉투보다는 내가 가방을 하나 더 들고 와야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들, 이런 니즈가 그린 쇼퍼라고 하죠.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가 아닌 친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바로 그린 쇼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으로 이 친환경이 가시화됐을 때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죠. 100%의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땐 소비자 전체의 95% 정도가 친환경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75%가 친환경 제품이 무언지, 친환경, 우리 또 친환경 말고 에코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 단어만 딱 입히더라도 에코라고 하는 게 자연 보전, 친환경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3%가 쇼핑 시에는 친환경 제품을 먼저 찾는다라고 합니다. 63%라고 하면은 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조사 결과치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아니면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제품이고 같은 동일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제품은 친환경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 제품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데 손이 더 먼저 가시겠냐고요. 친환경인데 좀 더 먼저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제품을 하나 삼으로써 친환경, 미래의 어떤 사업 그 보전에 일조했구나, 동조했구나, 이런 식으로 뿌듯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무조건 자연 파괴, 환경, 나라와는 큰 관점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런 부분은 연관성은 없겠지만 향후에 대한 사람들의
대대손손, 후손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이면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7% 정도가 매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직접적으로 발견을 했다. 발견을 한 경우가 있다. 뭐 탄소 이렇게 라벨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본 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 제품을 발견했다라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2%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 이만큼 사람들, 이 소비자, 이 그린 쇼퍼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관점에서도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지금 뭐 탄소 포인트제, 라벨링 제도 나중에 이제 도입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점이 지금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이 사회적으로 어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앞에서 정부적인 관점, 세계적인 관점, 기업,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을 언급해드렸죠. 그린 쇼퍼, 에코포인트, 녹색 뉴딜 정책, 소프트 에너지라고 하는 건 태양력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친환경적인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하스라고 하는 것은 웰빙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돼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개념보다도 한 차원 더 올라가서 공종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로하스, 녹색 성장,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융합이 되면 우리는 공존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고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용어들을 알고 또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그린 비즈니스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신다, 알고 가신다, 남들이 물어봤을 때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일단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국내외 사례로 본 시장 형성과 어떻게 그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와 그 전략들을 좀 풀어드릴 건데요. 10분간만 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례로 하여금 사례와 여러분들이 그린 마케팅을 하더라도 4가지 관점으로 좀 이렇게 좁혀서 많은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되게 그런 부분들을 다 알기에는 혼잡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4가지 관점으로 제가 좀 좁혀드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 사례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봐보면서 여러 가지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성공 사례를 좀 보면서 제가 정확히 이 기업에는 이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여기 오신 거기 때문에 1대1 코칭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들에 대한 사례를 보고 우리 기업에도 이런 게 적용이 가능할 텐데, 이런 사례는 괜찮겠다, 이런 홍보 사례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감을 잡아 두셨다가 체크해 두셨다가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똑같이 따라하는 거는 2인자라는 소리밖에 못 듣겠죠.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 이미 해외에서 했던 사례는 남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후발주자라는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더 변환해서 차별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업 하실 때 기업의 어떤 사내에 혁신하셔가지고 이 제품, 이런 사례들을 좀 잘 이용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관점은 4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 제품, 친환경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환경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아직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해서 골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을 만들까? 친환경 소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친환경이라는 부분을 접근해서 다가가려고 한다면 어떤 제품이 친환경이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과, 두 번째로는 프라이스, 어떻게 이용을 할까?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다시 한번 돈이 될 수 있게끔 재활용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세 번째로는 어떻게 접목할까? 이게 바로 이제 기술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도 다 기술력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그죠?
네 번째, 어떻게 이 부분을 알려야 할까? 이 네 가지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관점을 푸는 건 맨 처음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린 아이템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림 기술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플레이스 관점과 프로모션, 그림 이미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친환경에 대한 소재나 어떤 기술력이 밑바탕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지 자체 하나만으로도 친환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린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혹은 뭐 어떤 친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뒤에서 전략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겠지만 친환경에 대한 친환경의 소재를 이용해라. 그리고 그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할 수 있는 과정, 이 부분은 뒤에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에너지나 뭐 신재생 에너지나 지금 한창 가시화되고 있는 태양열, 풍력, 동력, 이런 것들도 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체 에너지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린 이미지는 의식 전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느끼고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안 와닿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다. 그런 의식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자면 첫 번째로 포장은 쓰레기다. 혹시 러쉬라고 하는 옥션에서도 보면 이 친환경 제품이 단독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여성분들 혹시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러쉬라고 하면 뭘로 유명하죠? 비누, 그죠? 비누가 모든 소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소재가 화학 제품이나 이런 원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친환경적인 식물성 재료. 복숭아 씨앗, 무슨 나무, 포플로 나무, 이렇게 해서 그런 원료들을 가지고서 화장품과 비누와 샴푸와 이런 것들을 만들었대요. 보셨을 거예요. 좀 독특한 비누 형태로 해서 요즘에 홍대 이쪽에서도 점포가 있는데 굉장히 젊은 층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약간 기능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능성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약간 더 유명한 브랜드, 설화수라든지 이런 걸 찾지만 좀 약간 저렴하면서도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효능이 있다라고 했을 땐 약간 대학생층이나 20대에서 30대까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품이 되게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여기서 사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냥 어떤 아이크림이나 이런 것들도 한 7, 8만 원까지도 가더라고요. 7, 8만 원, 10만 원 이 정도. 크림 조그만한 게.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그 안에 어떤 그 보존 재료 같은 것들이 없어서 한 달 기점으로 이걸 다 써야 된다라는 유통기간이 있죠. 그만큼 신선하게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그 식물성 재료를 사용하고 그러면서 캠페인화해서 고 네이키드라고 하는 건 해외에서 포장은 쓰레기다. 포장재를 낭비하지 말고 최소화해서 환경을 보전하자라는 차원의 세계적인 국가 운동인데, 이 부분을 그대로 이 구호를 가지고 써서 고 네이키드, 친환경을 보존하자라는 캠페인도 같이 엮어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홍대 일대나 어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뒤에 옷을 안 입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뭔가 입었겠죠. 그래서 다 벗고 앞치마만 두르고 이렇게 회전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홍보하면서 포장은 쓰레기다, 포장은 쓰레기다 라고 하면서 이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친환경이 될 수 있는 재료와 그 안에 속재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유기농이라고 해서 어떤 채소들, 야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식물성 원료를 이용해서 또 만든 제품들이 있잖아요. 페이스샵, 바디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우유팩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음료수 통 같은 경우에도 다 이런 것들도 에너지 낭비로 인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 비닐도 친환경 비닐을 이용해서 비닐만 따로 이렇게 파는 거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다시 재생해서 쓸 수 있게끔. 약간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미관상으로는 조금 모해 보일 수 있으나 나중에 여기에다가 그 탄소 라벨 그 마크, 인증 마크가 부착된다라고 하면, 그게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이 외관상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맛도 중요하고 멋도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다 돈이 되고 이거는 돈이 안 된다라고 되는 관점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선택하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니어 워터라고 해서 그 워터라인이라고 하죠. 풀무원에서 그 새로운 신용기를 개발했는데 다 먹고 난 물을 이렇게 살짝 비틀어주면 이렇게 이제 많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찌그러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음료수 페트병 같은 것들 그냥 먹고 이렇게 찌그릴래도 제대로 찌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피감만 차지하고 그냥 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부피를 축소해서 뭐 재활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환경적인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도 볼 수가 있으시겠고, 그리고 우리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혹시 휴대폰 그 안에 원료가 옥수수라고 하는, 옥수수로 만든 휴대폰이라고 아시죠? 삼성전자에서 리틀 레임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가 이제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런 것들이 이제 삭혀졌을 때, 보통 이 휴대폰의 뒤에 배터리 부분이 친환경에 가장 오염물질이라고 해요. 배터리 방출이 되게 되면 그만큼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소재들을 다 이제 친환경으로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이 바깥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콩기름을 사용했다라고 하죠. 식물성 콩기름을 사용해서 인쇄도 다시 지워져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종이 재질로 해서 이렇게 겉박스 포장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실 수 있게끔 이런 제품을 개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요즘에 뭐 시판이 잘 되고 있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은 앞으로 향후에 반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필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비 올 때 많이 쓰는 우산이겠죠.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시화되면 폭설도 폭설이겠지만 비도 참 많이 온다라고 해요. 에코디어라고 하는 친환경 우산인데요. 보통 우리 우산 이렇게 오래 쓰고 한 2, 3년씩 쓰고 나면, 2, 3년도 못 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쓰고 나면 폐기하실 때 이게 이제 손잡이와 그 몸체 부분이 분리가 안 되는 상태로 버리기 마련이죠. 그렇게 되면은 재활용할 수도 없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갖다가 불태워버리거나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코디어라고 하는 이 휴대 우산은 이 그 손잡이 부분이 분리가 가능해서 이 손잡이는 또 별도로 어떤 장식품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예쁘게 이제 어떤 캐릭터화 시켜서 살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일단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폐기할 때도 어떤 친환경에 일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아이템들도 있겠고요. 자, 여기 그린 아이템에서 보면 여러분들 당연히 친환경이라고 하면 뭐 저렴했으면 좋겠고 뭐 디자인도 예뻤으면 좋겠고 사람들의 욕심은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 엎어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친환경 쪽으로만 가다 보면 이런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무시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디자인 부분과,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니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적은 재료와 에너지만으로 생산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그러니까 제품 생산을 하시거나 신제품을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고 있다라고 하실 때 정말 적은 재료와 적은 에너지만으로 생산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염두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해 물질을 방출하는가. 당연하죠. 뭐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공해 물질이 나타나거나 발열이 됐을 때 어떤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탄소가스가 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재순환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어떤 목적으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리사이클링 이런 부분들이 또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한다면 수명도 약간 길어야겠죠. 오래 써서 계속적으로 쓰면서 뭐 이거를 계속
갈아치우게 되면 그건 또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쓰레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긴 수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수선 보수가 용이한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4가지 관점을 좀 주력해서 여러분들이 신사업 아이템이나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찾으실 때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순환이 용이한가는 어떤 건가요? 이 제품을 다른 용도로 리사이클링이 가능한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이 폐기가 되었을 때 이거를 뭐 약간 수선을 해가지고 다른 목적,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뭐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는 것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린 재활용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Buy one, get one free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구호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의 사례예요. AA라고 하면 우리 복사용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여러분들 그 사무실에서 많이 쓰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근데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면 1+1이라는 개념인데 하나를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줄 수가 없죠. 어떻게 다른 데서는 하나의 값에 하나를 판매하는데 여기서는 2개를 준다라는 게 원가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겠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부분이. 자, 힌트를 드리자면 그린 코리아 유나이티드 녹색 연합, 이게 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뭘 것 같아요?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캠페인성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분이 요거를 사시고서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대더라 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매대 앞에 가서 계산해 주시면서 점원한테 하나 사시면 하나 더 주신다면서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점원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죠. 하나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보통 사람들 이 복사용지나 이런 걸 사게 되면 한 면만 쓰고 한 면은 안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 면을 쓰게 되면 한 면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캠페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좋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뭐 악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캠페인성으로 녹색연합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연합해서 이런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뭐 소비자도 이건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자연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캠페인화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다. 좋다. 사보자. 라는 관점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사업 홍보하시거나 어떤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보통 전단지, 일반화된 전단지, 식상한 전단지 많이 뿌리실 거예요. 뭐 휘황찬란하게 색깔 막 넣어가지고 뭐 몇 % 싸게 해준다, 오픈 세일 기념으로 해서 이마트나 양판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전단물들을 받아보셨을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 퍼 들여봤자 뭐 신문에 껴가지고 삽지해서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해봤자 사람들이 보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 쓰레기라고 보는 거죠. 이거 또 들어왔어, 지겹다.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재활용에 대한 사례인데, 그 HP에서 이제 그 종이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이 옷걸이에다가 홍보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제 프린팅을 한 거죠. 이거를 가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 옷걸이를 100만 개 만들어 놨어요. 이거를 자연적으로 풀려줄 수 있는 상대가 누가 있겠죠? 세탁소. 그죠? 세탁소에서 갖다만 주면 자연적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이 옷걸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쉽게 버리는 거라기보다 많이 이렇게 갖다 꽂아놓죠. 꽂아놓고 옷을 또 뺄 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왜 이 옷걸이는 홍보수단으로 사용을 하지가 않는지 사람들 조금 이런 부분들도 홍보수단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하고, 그러니까 종이 자체도 수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플랍 슈즈라고 해서 여름 때 많이 신고 다니는 쪼리 보실 수 있으시죠? 이런 것들도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폐타이어를 재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뭐죠, 여러분들? 신문지를 좀 덮어놨는데
약간 임시 방편이긴 하지만 우산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 한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볼펜 사이즈만 하다라고 하고요. 그거를 이제 펴가지고 대신 이제 버려진 신문지나 비가 갑작스럽게 왔을 때 이걸 이제 대체해가지고 쓰게 되면 우산 대용으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성 제품들도 나오긴 했네요. 그리고 우리 그 병뚜껑, 그 플라스틱 뚜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의자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 커버 시트 같은 것들도 폐기되는 시트 같은 것들 다 모아서 가방으로 또 재탄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현수막 굉장히 많잖아요. 역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가로 현수막 엄청나게 막 깔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가방으로 만들기도 하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재활용하는 어떤 아이템들도 있더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이세요? 반지 같기도 하고, 그죠? 뭔가, 이거는 이제 몽당 색연필을 뭉쳐가지고, 예, 열을 발산시켜서 합쳐가지고 이제 반지로 만들기도 하고, 색색, 오색 달록하게 어떤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재활용의 사례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 바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 제품을 사람들한테 홍보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를 활용해서 전단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폐 전자제품을 보상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다가 지금 이제 쓸 가치가 없는 그런 전자제품이나 상품이나 어떤 제품들을 가지고 그대로 거기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그거를 상품권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이 오픈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오시게 되시면 몇 % 세일해드리고요, 사은품으로 뭐 드리고요 라고 해봤자 사람들이 홍보 수단이지, 얼마나 팔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주구장창 SMS 보내고 스팸 메일 보내고 하느냐라고 짜증을 내시죠. 하지만 이런 역이용하는 관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내 집에 있는 뭔가를 갖다 주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 상품권이 여기서만 쓸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역으로 제품을 또 팔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닌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 나이키라고 하면 운동화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운동화. 젊은 청년들한테 운동화라는 개념, 종잉화라는 개념에서 되게 유명하지만, 후진국의 나라에서는 노동력 착취라고 해요. 아까 전에 제가 네슬레에서 노동력 착취, 아이들을 이용해서 일거리 수단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또 사망자를 발생시킨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하죠. 후진국에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공장을 마련해서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일거리 수단이 없고 거의 아이들이 가장이래요. 후진국에서는 정말 하루하루 생존하기가 힘든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은 결국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런 공장에 모여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손땀 만들어가지고 이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업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후진국의 사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 사례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운동화를 가지고, 그 운동화를 이렇게 쓰다 버린 운동화 다 모아가지고 그 후진국의 운동장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바닥재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재활용해서. 그렇죠? 이런 것도 있겠고, 그래서 그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환원도 하고 기여도 하고, 자기네들은 큰 돈 안 들이고 이런 것들 다시 수거해가지고 바닥재로 깔아주는 그런 역할. 두 번째로 삼성전자는요. 우리 삼성전자라고 하면 그 전자제품 회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음에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 강했을 거예요. 전자제품, 어떤 기계를 만드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또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생각한다. 미래 투모로우 해가지고 요즘에 CF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네들과 가깝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필을 하고, 또 하나의 가족이다. 우리를 따뜻하게 생각해라라고 해서 아무리 어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류 기업이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기업이죠. 그만큼 그 홍보, 어떤 이미지 제고에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나라도, 이 기업도 차가운 전자제품이다라는 시선에서 좀 변모를 할 수 있게끔 했던 계기가 이 타이어들을 모아서 보시면은 요즘에 그 자갈 모래밭 그 놀이터라는 개념보다도 이렇게 고무판으로 깔려져 있는 놀이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사회 환원적인 느낌으로 타가소나 보육원이나 이런 데 놀이시설을 깔아준다라는 느낌인 거죠. 이런 내용을 접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여기는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의 목적뿐만 아니라 사회 환원까지 하는 좋은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실 만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출시하는 제품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비뉴라고 하는 화장품 제품인데 인지도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신제품이어서 친환경 제품이긴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적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활용 이벤트를 했다라는 거죠. 그 화장품의 뚜껑을 25개를 모아오면 우리 제품의 샘플 패키지를 주겠다라고 해서 이벤트를 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을지 몰라요. 홈페이지 한번 찾아가 보시면 25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뚜껑을 모아오면 사람들한테 무료로 우리 샘플을 주겠다. 샘플 홍보도, 그러니까 샘플링 얻다가 갔다가 이렇게 무료로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력시켜가지고 강제로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역이용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마케팅 방식도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기도 하고 그들은 이제 뚜껑 수거를 해서 다시 요거를 신제품에 적용해서 다시 활용하기도 하고 돈도 벌고 기업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그린 재활용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보시면요. 유통 경로를 역이용해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강제로 홍보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미디어, 신문, 방송, 여러 가지 전단, SMS 이런 수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역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여기는 제품을 내가 쓰다 버린 제품을 가져와 주면 뭔가 환원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베네핏을 주고 한다더라.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게끔 하는 어떤 자발적인 계기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이용을 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린 재활용은 그러면 내 제품, 내 회사의 어떤 상품을 만약에 사람들이 다 쓰고 났을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디 참이슬이라고 하는 그 소주 그 병을 가지고 공모전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병을 다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걸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공모전을 해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소주병을 예쁘게 작품으로 승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역으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의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린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세 번째 어떤 마케팅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린 기술. 아까 제가 이제 자전거가 활성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자전거의 이용이 활성이 되겠죠.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논한 겁니다. 한마디로. 삼천리 자전거 이외에 해외에서 경쟁사들이 막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거야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독점 기업이라는 거죠. 그 삼천리 자전거를 따라올 그 후발주자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건데 이젠 자전거가 이제 활성화되면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고 좀 더 그 자전거를 편리적으로 사람들이 1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좀 더 갖고 다니기, 이렇게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타고 다닐 수 없는 경우에는 끌고 다니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편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아이템이 생겨날 수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이거는. 한번 그 이미지만, 동영상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이 형태로 간편하게 접는 형태로 가져가는 건데요. 우리 접이식 자전거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접이식 자전거라고 하더라도 들고 다니기, 이렇게 끌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좀 사용을 안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접어서 굴려만 주면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가 자전거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트렌드로 봤을 때요.
자전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겠죠. 그러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또 어떤 니즈가 생겨날까? 이런 부분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은 또 사업의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라고 하면 좋은 자동차를 샀지만 튜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옵션 같은 것들을 새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 자동차의 지리를 찾기 위한 내비게이션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또 유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을 쭉 생각을 해보시면, 발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업 아이템 기회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그러면 한 가지 더,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보세요. 자전거 도둑놈도 생기겠죠. 예. 사회에 악적인 요소가 또 생기기 마련인데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자동차 도난 장치도 있는 것처럼요. 예. 보셨죠? 예. 자전거를 훔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체인을 끊으려고 하니까 뭔가 팍 튀어나와서 페인트가 옷에 확 묻어요. 이 페인트는 지워질 수 없는 어떤 성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난 잠금 장치, 그러니까 쉽게 체인을 풀게 되면 분명히 자전거에서도 나는 좀 고품격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싼 자전거를 사기도 하고, 이게 나의 품격, 자동차도 그렇게 가치를 평가하듯이, 그죠? 그래서 자전거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렇게 되면 도난, 범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구라든지 아니면 패션 액세서리라든지 아니면 그 자전거를 튜닝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도 생겨난다고 해요. 페달 밟기 어려운 사람들, 건강 수단이기도 하지만 페달을 밟고 막 뭐하고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전기 자전거 뭐 이런 것도 생겨난다라고 하고, 앞으로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차 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게 누굴까요? 네? 하이카. 네, 보험사가 가장 먼저 달려온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견인차 있죠. 네, 견인차가 제일 먼저 달려와요. 가장 뭐니 해도 견인차가 스피드가 생명이겠죠. 근데 정말 도심권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차들이 꽉꽉 막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뚫고 지나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스피드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숨기고 있죠. 이걸 펼쳤을 때 약간 이렇게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예, 어떠세요? 뭐 이렇게 가장 스피드한 부분이 생명인데, 만약에 바로 이렇게 전화를 받고 출동했을 때 차가 꽉꽉 막혀져 있는 것보다 사이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오토바이가 훨씬 활용적이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체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연료 낭비할 필요도 없고, 특히나 이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에서도 절약할 수가 있겠고, 다기능적으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곧 들여올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봐야겠죠. 경찰가 이제 주차 단속 이런 부분도, 견인차들도 이런 식으로 또 끌고 다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아이템들도 어떤 기술적으로 기술을 밑바탕으로 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 혼다 기업에서 도시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 해외 유럽에 있는 사례인데, 이렇게 이 꽃 자체가, 해바라기가 그 태양열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의자 체어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 보통 노트북, 1인 1 노트북 많이 갖고 다니시고, 휴대폰도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여러 가지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태양열을 받아서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혼다에서
그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으로 만들어낸 제품인데 뭐 이런 식의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휴대폰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TV도 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열에 한 5명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께 뭐 사용량이 많다 보면 배터리 충전도 쉽게 소모가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력적으로 이 태양열을 받아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이런 가방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시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진 않죠. 그리고 카메라, 요즘에 우리 동호회 활동 많이 하시는 것처럼 카메라도 매니아층도 굉장히 많은데 카메라도 이렇게 전력 같은 것들을 충당해서 자력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차고만 당겨도 차고 당기는 그 하나만으로 이제 태양열을 받아서 카메라나 이런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하철에서 보통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나 PMP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엔터테인먼트를 하는데 주부님들은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님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백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앉으면 TV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재밌는 요소죠.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일단 시판이 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한 가격은 3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30만 원 정도면 여기서 이게 더 활성화되고 기술력이 더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많이 저렴해지긴 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 기술을 활용해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 이 태양열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제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뭐 스피커나 우리가 전력을 다 이용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열 커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커튼 보면 항상 열었다 닫았다 어떤 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아니면 블라인드 이런 보시는 그런 개념이 많을 텐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디자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태양열을 바깥에서 직접적으로 받으면 나중에 저녁 시간대에 좀 더 이렇게 밝은 빛을 내거나 자력적으로 조명 어떤 시스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빛에 대한 광도수도 점점 이렇게 수준대로 높였다가 줄여들었다가 빛의 밝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태양열 커튼도 지금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뭐 이런 미래 어떤 친환경에 대해서 뭐 교육시키는 어떤 아이템으로도 좋을 수 있는 게 동력 장난감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손을 계속 돌려야 되죠. 돌려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보통은 이제 배터리를 이용해서 이제 충전해가지고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장난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 보통 보면 콘센트 그냥 꽂아놓고 계속적으로 쓰시잖아요. 보통 이거를 절약해가지고 빼놓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 많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아이템으로 나왔어요. 자, 보시면 돼지 저금통에다가 1,0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돈을 넣어야만 그 시간만큼 전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 어떤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재미있기도 하고 계속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넣게 되면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열 효율이나 전기에 대한 에너지 절감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아이템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콘센트 그냥 꽂아놓기 나름인데요. 이것도 그냥 꽂아놓은 상태에서 아래 위로 온, 오프 하시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절전이 되고요. 아예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상품을 활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곧 시판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린 기술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 부분을 효율을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제품이 신재생에너지 형태를 띠고 있느냐.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동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태양열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풍력을 활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대체 에너지,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냐.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좀 절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제품이 개발이 됐을 때 이거는 나만 또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정부 쪽에서 지원이 되겠죠.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지원금이 나올 수도 있겠고, 지금도 친환경 어떤 사업에 대한 1인 창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환경적으로도 정부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러면은 뭐가 남아있죠? 이미지. 그죠? 캠페인이나 이 제품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를 어떻게 어필을 해야 이게 정말 친환경이라든지 기술력으로 어떤 친환경 부분을 띄지 않더라도 어떻게 이미지적으로 포장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프로모션 사례를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장 오래전부터 이 친환경에 대해서 캠페인화해서 CF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 유한 캠벌리라고 하죠. 유한 캠벌리의 CF를 하나 보실 텐데요. 대한민국 도시가 푸른 꿈을 꿉니다. 도시숲은 우리가 만드는 푸른 내일입니다. 우리는 산 푸르게 유한 캠벌리. 이렇게 자기네들 그 기업이 친환경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1인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으면 누구든 간에 이게 친환경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이 제품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든 간에 홍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유한 캠벌리는 거의 85년도서부터 이런 친환경 CF, 왜냐면은 벌목을 하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환경 파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상은 주범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이용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공헌으로 재생산하고 있거나 나무를 되심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CF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한 캠벌리는 우리가 항상 푸르게 우리의 인식 속에서 그렇게 박혀 있는 거죠. 네. 그린 이미지. 또 그린 이미지를 우리가 또 떠올릴 수 있는 거는 꼭 제품, 어떤 상품 혹은 서비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도 보면 이분은 한국의 타사투타라고 하는 이효재 씨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친환경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이분을 좀 알게 됐는데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죠. 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연예인 중에 환경가의 어떤 성향을 띤 연예인이 누가 있나요? 노홍철, 그죠? 노홍철이 왜 유명한가요? 네, 그죠? 자동차를 찾는데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이라고 하면 뭐 스포츠카라든지 외국차라든지 외제차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 마련인데, 노홍철은 이렇게 자기 약간 개성도 강하고 그러면서 마티즈를 약간 사람들한테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약간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부의 가치를 자동차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미래의 비즈니스를 생각한다면 이런 경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요소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홍철 씨 같은 경우에는 환경 홍보가로 사람들한테, 특히나 유명한 이렇게 스타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적인 역할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문 홍보가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좀 이용해서, 이런 사람들은 뭐 CF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뭐 연계를 해서 뭐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후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 PPL이라고 해서 뭔가 제품을 협찬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품을 노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람은 혹시 아십니까? 해외적으로 환경 홍보가 50인 안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12살 때부터 이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운동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해서 12살 때부터 자기가 돈 모으는 거 있으면 무조건 사회에 기증하고 환원하고 사회를 위해서 쓰고, 뭐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그러니까 환경 보호 운동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이 한 $10,000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벌기 위해서 학업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정도로 되게 유명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22살인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나이가 어린데 그런데도 참 이 홍보에 대해,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모피에 대한 반대 시위도 직접적으로 참여한 위인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활동 업적을 보면 아 이런 환경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활동.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서포트 후원자가 돼주면 우리도 또 그 묻어갈 수 있는 다리 교량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도 활용할 수가 있다. 데니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시고요. 그리고 제품으로 놓고 보자면 그냥 제품이 어떤 친환경 소재라든지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 부자재 같은 것들이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품들을 또 그린 이미지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을 보통 우리가 분리해서 버리기 힘들고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묶어서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개개별로 쓰레기통을 마련해 두면 봉지를 하나하나 걸게 되고 여기 뭐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유리병을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이렇게 봉투를 꽂아두면 얘는 요병 해가지고 분리해서 버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예 사람들은 기업적으로 어떤 친환경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가갔을 때 이렇게 뭐 캐릭터나 좀 친환경적인 어떤 이미지를 디자인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친환경 포장재 우리 포장재 하나만으로도 친환경에 앞장선다라고 하는데 뭐 녹색 열풍이라고 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과자 같은 경우에도 그린 색깔을 띠게 되면 친환경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해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마케도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재료도 사용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이 포장재 요즘에 과자 식품들 보면 다 포장재들을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종이 재질도 그렇게 이제 코팅을 해서 사용을 못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코팅이 안 된 상태에서 콩기름으로 인쇄를 한다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도 그 포장 재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친환경으로 한번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아이들 과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우리 멜라민 파동이다 뭐다라고 해가지고 과자에 대한 위협 엄마들이 이제 엄마 손으로 직접 만들어줄 수 있는 뭐 쿠키, DIY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 한창 번성을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니즈가 생긴 게 아이들한테 먹이는 그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싶다. 그래서 뭐 유기농 제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포장재도 뭔가 친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표출만으로도 이 포장재 녹색깔로 바꿨을 뿐인데 수익이 뭐 20억에서 30억 매출로 거의 3분의 1가량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재의 그 이미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게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약간 포장재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그 탄소 라벨제, 탄소 인증제 이런 부분들인데 하비티스라고 하는 그 화장실 그 좌변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블로그를 따로 관리를 합니다. 친환경 블로그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홍보식으로 그 물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 퀴즈를 내서 그 퀴즈를 맞추는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제공해요. 그 포인트가 쌓이는 만큼 벽돌을 제공을 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보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가소나 뭐 어떤 사회의 어떤 기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시설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퀴즈도 풀고 내가 사회에 어떤 공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미지적으로도 좋고 그러면서 이 기업의 제품도 홍보할 수가 있고 그 제품을 가지고 벽돌을 쌓고 뭐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홍보할 수가 있었고 그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탄소 라벨링이라고 해서 정말 친환경 제품에는 이 탄소 인증 마크가 붙는다라고 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상품에 그렇게 붙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친환경에 일조하는 상품에 그 카드를 긁었을 때 그게 이제 뜨게 되겠죠. 이거는 친환경 제품이다.
그러면은 몇 퍼센트, 뭐 5%, 0.5% 캐시백 포인트 적립되는 것처럼 그렇게 적립을 해준다. 나중엔 돈으로 환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치 있게 쓰게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탄소 인증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소 마크 같은 것들도 뭐 사회적으로, 정부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또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마크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친환경에 일조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용해서 나중에 뭐 모이게 되면 향후에 어떤 뭐 환경 보전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품에 넣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주의 깊게 보겠죠. 내가 사회활동에 어떤 친환경 활동에 일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미지를, 여러분들의 포장재에 대한 이미지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 전환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캠페인을 많이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고 네이키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사람들한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위험성, 요즘에 뭐 CF 광고라든지 그리고 해외의 어떤 타 사이트의 어떤 해외 광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신문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친환경,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 참 많이 문제 때리고 있는 거죠. 곰이 곰을 잡아먹어요. 그런 것들도 기사화 나기도 하고 그만큼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업체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친환경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고 피부로 와닿게끔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꼭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어필하기보다도 그 심각성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손이 가게끔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마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거 살 거를 이거 살 수 있게끔 의식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베네핏이 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해외에 있는 사례인데요. 이게 보통 우리 인쇄풍선 해가지고 뭐 무슨 점 오픈했습니다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족 단위로 오는 고객들한테 풍선들 많이 나눠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약간 환경적인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심각성을 좀 재미있게, 또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죠. 풍선을 나눠주죠. 그 아래다가는 약간 핀셋 이런 걸 놓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터트려서 이 터트린 지구가 맑아질 수 있다. 이 공해로 찌든 지구를 터트리면 밝아질 수 있는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여러분들도 일조해라 라는 차원에서 약간 의식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품, 그러니까 홍보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냥 재미있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그 해외 그 사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 제품들, 홍보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의 기업 내에 10계명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일상생활에서 탄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뭐 하나서부터 아니면 차 운전하는 그 습관서부터, 예를 들어서 공회전만 안 하게 되더라도 차의 연료나 이런 부분들을 소비하는 그런 부분들, 탄소 배출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브레이크 한번 안 밟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사례에 대해서 10계명으로 기업의 어떤 사규로 잡아놓고 실천하자라고 하면서 홍보를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내에 있는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홍보자가 돼서 구전과 구전을 통해서 확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리 10계명을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에 적어놓음으로써 우리 회사는 이렇게 친환경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홍보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친환경에 앞장선다라고 하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이 중요하니까 굉장히 많이 뜨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실을 많이 다지려라는 거예요. 내실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그 친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 때 생각도, 이 마인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거창한 부분에서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면 포장재 부분을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좀 포장을 뭐 상자채 포장해가지고 거기다가도 이제 비용이 드는 건데 누드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친환경을 살리기 위한 우리 누드 포장재 뭐 캠페인을 실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홍보해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이미지를 살려라, 뭐 녹색깔 색감적인 부분에서도 그 이미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재를 잘 살려보도록 하고요. 아까 포장재도 이렇게 친환경 용기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 콩기름을 활용해서 그 인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탄소 캐시백 포인트제. 이 부분은 어차피 활성화될 겁니다. 정부 시책으로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지, 왜 친환경을 사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선택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이거 살 수도 있겠고 저거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의 의식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해서 우리 제품을 샀을 경우에 포인트를 올려드립니다. 그 포인트로는 나중에 저희 제품을 샀을 경우에 뭐 어떤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에 이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역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혹시 블로그 다들 기업 블로그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기업 블로그 가지고 계시다. 홈페이지 있으시다. 홈페이지. 기업 블로그 있으시다. 네, 딱 한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오프라인으로 홍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프랜차이즈나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전단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오프라인으로도 아직까지 홍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그런 관점, 온라인에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블로그라고 하면 이제 고객과의 접점거리를 가장 근접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니즈와 욕구와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블로그예요. 블로그가 이렇게 사람들이 사실상 상업수단으로는 돈벌이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사실적으로 우리가 클레임 전화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을 호소하고 그러면 전화 받기 싫고 짜증나고 그러는 게 사실인데, 그런 니즈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객들의 그 어떤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 때 거의 접점 거리도 확보할 수가 있겠고 단골 고객이라는 것도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확보하세요. 고객과의 접점 거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깝게. 그래서 친환경 느낌의 약간 뭐 그린 열풍, 그러면서 그린 이미지에 대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공부를 하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 기업적으로도 이미지적으로도 사람들한테 친환경이구나,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주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 어떤 공모전을 활용하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미스를 가지고서 그 병을 가지고서 작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한창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게 컨버스라고 하는 운동화잖아요. 컨버스에다가 그림 그려서 다 쓴 헐거운 운동화 가지고서 뭐 그림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하고, 내 제품을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뭐 공모전,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성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개발해봐라 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역으로 그 아이디어 내용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전문가를 자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사업을 홍보하시거나 뭘 하거나 하실 때도 뭐 그냥 말로만 친환경, 우리는 친환경 업체입니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어필하시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에코가 뭔지, 아까 탄소 라벨링이 뭔지, 탄소 포인트제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물어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라고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고객들이 오히려 더 똑똑하기도 하죠. 상황에 봐서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환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만큼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추구하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트렌드, 마지막으로는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회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적정 에너지를 쓰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탄소를 막 발생시켰다면 이제는 절약하고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씀으로써 뭔가 새로운 어떤 가치수단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 신비즈니스. 아까 자전거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뭐가 더 나아질 거고 사람들의 욕구가 뭐가 더 탄생이 될 거고 뭐가 더 욕구가 있을 거고 사람들이 뭘 더 필요로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어떤 아이템 발상이라고 해서 강의를 진행할 때면 하나의 아이디어를 놓고 예를 들어서 미래에는 그 우주 왕복의 꿈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지금 리처드 브랜슨이 그렇게 우주 왕복의 꿈을 팔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뜨겠다. 곧 다가올 미래에는 아니면 뭐 2012년에는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하는데 그 멸망적인 요인을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위협심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은 또 뭐가 있을지 미래를 조금 더 앞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미래 속에서 새로운 기회, 어떤 아이템 요소를 발굴하면 여러분들도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드리자면 환경 경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인 부분, 나는 친환경 이 부분이 뜨기 때문에 요즘에 사업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 규제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경영 실적과 같이 그 그린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연관시켜서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조금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경영 실적을 어떤 친환경에 얼마만큼 동조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 면에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아까 CDP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도 결국에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바로 탄소를 줄이는 업체, 사회에 많이 공헌하고 기여하는 업체가 최고다. 뭐 이런 부분으로 정보를 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평가 기준도 정확히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그린쇼퍼라고 하는 개념에서 소비자 감시원 감시단, 환경 감시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사실상 아직까지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의 주 1위 포인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지만 정부 정책상으로나 아까 세계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로서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리감이 있다. 아직까지 천천히 준비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남들은 벌써 한 발짝 더 움직여서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때를 기다리고 천천히 준비하시고 천천히 달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결국엔 우리가 이 사업을 왜 진행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목적성을 제대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셔야겠구나라고 하는 방법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좋은 강의입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저희 이정훈 강사님이라고 여기 플래너의 대표님 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좋은 강의가 되실 수 있겠고요. 저는 비즈스킬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자입니다. 나중에 혹시 문의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메일을 통해서 어떤 문의를 주신 분이나 혹은 지금 후기 작성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차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케팅 사례집 이거를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